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분들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임신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산후관리사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저의 원래 이쁜 목소리는 없어지고 조금 약간 걸걸한 목소리거든요. 이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산후관리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산후관리사 서비스, 우리가 흔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에요. 이 정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를 꼭 아셔야지 나중에 서비스 신청할 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해당 서비스는 출산 과정을 위해서 전문 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해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집에서 이제 상주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 방식으로 9 to 5 이렇게 평일에 집에 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의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정부가 비용을 차등 지원해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서비스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한 달 이내 신생아 기간 동안 기본형인 10일인 2주 혹은 연장형 15일, 평일 기준이니까요. 3주. 15일이 3주잖아요. 그래서 3주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만약 산후조리원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바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업체마다 케어 범위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수많은 후기를 보면은 연장형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형 2주를 선택하신 분들은 자기가 왜 연장형을 하지 않았지? 라는 후회도 많이 하고, 실제로 연장형을 선택했다가 기본형인 2주로 변경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기본형을 했다가 나중에 연장형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연장형을 선택했거든요. 혹시나 산후관리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리사님으로 배정받기를 교체 이런 것도 가능한데, 반대로 기본형을 선택했다가 만족스러워서 연장형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애초부터 연장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 연락을 먼저 하나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총 2군데 신청하면 되는데요. 정부랑 사설업체 이 2군데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정부에 신청하는 거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설업체에 신청하는 거는 산후관리사님을 배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는 이제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 사설업체한테는 인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정부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사설업체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냐, 이거 고민 되시잖아요. 정부에 신청하는 거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사설업체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설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부에 그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6일 전에 업체를 서칭하고 이제 연락하고 계약금 1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 출산 예정일 40일, 꼭 40일 때 된 게 아니라 한 달 전, 30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결국 이것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순서로 업체랑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됐을 때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산후관리사님을 배정받았거든요. 만약에 이리저리 인터넷으로 서칭했다던가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산후관리사님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혹시 이 관리사님을 이 시기쯤에 지정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맞춰보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선착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미 그분은 인기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사람을 배정받으려면 그 누구보다 빨리 선착순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업체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인기 있는 업체다, 인기 있는 산후관리사님을 톡 지정해서 그분을 하고 싶다 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급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업체에 먼저 연락하고 출산 예정의 40일 전부터 그 시기가 되면은 정부에 신청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만약에 출산 예정이 40일이 깨졌으면 뭐 39일, 38일 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면 뭐 순서는 상관없겠죠. 세 번째 이야기,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먼저 해당 서비스의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이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정하고 있어요. 여기 해당 표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뱃속 태아 인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산하는 이 초산모 같은 경우에는 남편, 본인, 그리고 뱃속 아기 해서 총 3명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해당 서비스는 산모의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추가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인지 다자녀인지 뭐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청소년 산모인지 뭐 이런 등등에 따라 추가 지원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표로 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뭐 선정한 것과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그래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 돼가지고 정부에 신청을 하면은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직접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랑 예약할 때도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유형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정보 서비스 신청하고 나서 연락이 올 텐데 그때 유형이 확실하다면은 꼭 다시 문자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계약금을 넣어서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모의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가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거예요. 제가 직접 제작한 노션 정리본 안에 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보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 번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이랑 준비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라인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도 물론 가능하지만 저는 배도 많이 부르고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어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하면 약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로 문자나 전화로 본인의 서비스 이용 유형을 알려줘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승인이 됐는지,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는 병원에서 받은 그 종이 있잖아요. 제가 병원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파일은 따로 없고 그때 한참 뭐 임신 5주차 때쯤 가면은 그 출산 예정일 종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증 사본. 그거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2가지가 발급 가능한 거죠. 건강보험증이랑 방금 이야기한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인데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해당 서류들을 각각의 부서의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별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번거로움이 살짝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이거랑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2군데만 가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본인의 생일로 생년월일 그걸로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거든요. 그 파일 자체가. 그래서 해당 서류들을 정부24에 제출할 때 그 파일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 이미지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번호를 넣고 그 파일에 들어가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 사진으로 업로드했어요. 이거를 미리 알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5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결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결제 방법은 이용하는 업체마다 다를 텐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업체를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의 예시로 그냥 참고해 주세요. 제일 먼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남은 자기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작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었어요. 근데 출산 후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2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그 바우처로 결제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 후기를 봤을 때는 어떤 업체는 이모님께서 매일마다 출근할 때 카드 리더기를 들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그 하루분을 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6번째, 자연분만인데 어떻게 일정을 조율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도 자연분만 예정이었거든요. 유도분만은 실패해서 응급제형으로 가긴 했지만 아무튼 대략적인 일정만 조율하고요. 실제 출산한 당일에 남편이 산후조리원이랑 산후관리사 업체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서 출산 사실을 알리거든요. 자연분만이더라도 걱정 없이 미리 예약할 수 있어요. 혹시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꿀팁 많이 알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된답니다. 7번째 이야기, 산후도우미 업체 선택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저는 접속해가지고 제공기관 검색 클릭하면 업체들의 평점이랑 품질평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품질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등급이 없는 곳들도 있다는 거를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계약한 업체는 그때 당시에 품질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등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리저리 막 전화를 해봤는데 제 지역에서 최고급 등급 A 등급을 선정받은 업체에 연락을 한번 해봤더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이모님들이 없어가지고 매칭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랑 계약을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각종 블로그와 후기들을 인터넷 서칭을 하고 저는 이제 괜찮다 싶은 업체를 컨택했어요. 해당 업체는 품질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등급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떤 마인드였냐면 사람은 다 운빨 아니냐,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걸리면은 산후관리사님을 부채 요청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엄청 자세하게 알아보면서까지 막 예약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업체에 전화로 컨택을 하고 그 업체가 이제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고 10만 원 계약금 입금 후에 바로 계약이 완료됐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산후관리사님과 매칭되어도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은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에 맡겼다. 그래서 저도 쉽사리 제가 만족했다고 해서 남한테 이렇게 쉽게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워낙 육아 방식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살짝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알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용한 업체는 설문폼 자체에 산모님 성향이라고 답변하는 영역이 있었고 요청사항이라는 곳에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업체 측에 전달하면은 더욱 여러분들이랑 잘 맞는 관리사님과 매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요청사항이 정말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작성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 많지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같이 시간을 보냈던 가사 도우미 분께서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기빨린 기억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성한 건데 사실 이건 너무 저만의 약간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다음의 예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요청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서비스 중간에 교체 이력이 없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시, 음식 솜씨가 좋다는 후기가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시, 5살 이내에 손주 케어를 직접 해보신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은 업체 측에서도 여러분들과 잘 맞는 분과 매칭하는 데 약간 조금 확률이 높아지겠죠. 8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프리미엄 관리사예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경력 많으신 베테랑 분들은 이렇게 프리미엄 관리사님이라고 지칭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추가 금액을 내고 베테랑 분들과 매칭이 되면은 좋을 수 있으나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육아 방식에 계속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육아를 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랑 같이 이제 육아를 하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육아 트렌드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약간 이렇게 육아 트렌드가 바뀌는데 너무 경력직이신 분들은 좀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너무 확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만의 육아 방식이 좀 고집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경력직이라고 해서 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 금액을 굳이 내고 프리미엄 관리사님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저만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기본형을 선택했어요. 프리미엄 관리사님이 업체마다 또 다르겠지만 제 기억상 하루에 한 8,000원씩인가 더 내면은 프리미엄 관리사님 배정받을 수 있는데 하루 8,000원이라고 해도 만약에 제가 연장형 15일을 선택했으니까 얼마죠 그러면? 12만원? 15 곱하기 8 12만원 맞네. 맞죠? 갑자기 왜 계산하는 거야? 아무튼 12만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9번째. 어디까지 눈치 안 보고 부탁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장을 봐놓으면 산후도우미님께서 알아서 반찬도 해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업체랑 계약할 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전자계약서나 문자로라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내가 받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한 노션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용한 업체 기준이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을 미리 봐놓으면 산후도우미님께서 반찬을 해주시고 뭐 국거리 밥 이런 걸 다 해주셨어요. 아침 점심은 상차림 해주는데 저녁은 비서비스 범위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그 시간에 그 잠 보충을 했기 때문에 아침은 요청 안 했고 점심만 서비스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서비스들 중에서는 유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관리사님께서 반찬, 국거리, 밥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실 때 저녁에 남편이랑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칭된 산후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 솜씨가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이 부분을 요청사항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 이런 요청사항 있잖아요. 확실히 맛있게 밥을 잘 먹으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10번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해주는 거 정부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 친정엄마 산후관리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원래는 2024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만 가능한 제도였어요. 2024년 12월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친정엄마까지 이제 범위가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파견되는 산후관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다녔던 그런 학원에서 교육 60시간 정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받고 그 자격증 가지고 그 사설업체에 등록해가지고 매칭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친정엄마가 그 교육 60시간을 이수해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해야 돼요. 그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서 사설업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 내가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사설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엄마 그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엄마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정을 받는 거죠. 사설업체는 중간에 정부한테 수수료를 받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야 소득 유형이 A 통합 1이고 그리고 연장형 15일을 하면은 정부에서 213만 6천 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85만 5천 원이에요. 만약에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치면은 내가 업체한테 85만 5천 원 자기 부담금을 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만 해도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약간 제안을 했는데 제가 좀 거절을 했거든요. 저는 편한 휴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2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출산 휴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차차착 맞게 좀 스케줄을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는데 친정엄마 산후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치만 저는 너무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막 후회되진 않고요. 아무튼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2026년 1월 3일 기준이라 이후에 정부 정책상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지원되는 금액이 뭐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직접 정부 24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안녕.